세계정세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11월 22일에 중국의 유엔 주재 대사 포통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에게 첫 번째 서한을 보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가 대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국제법과 전후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 뒤 일본도 답신을 보내 자국의 입장은 순수한 자위이며 중국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의를 외치며 폭격을 늘리는 어느 쪽처럼 목청이 크다고 윤리가 커지진 않지요. 그리고 바로 직후 12월 1일 포통은 또 한 통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서한은 일본의 불합리한 논리를 반박하며 도쿄가 대만 문제를 왜곡하고 자위 전용의 입장을 버렸다고 주장했고 다카이치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세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안을 유엔 기록에 남겨 훗날 일본이 전후 질서를 깨뜨린다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근거를 축적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다카이치의 발언을 양자 현안에서 국제의제로 격상시켜 일본을 유엔의 조명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 셋째, 일본을 중국의 위협에 놓인 피해자가 아니라 군사화하고 질서를 흔들며 도발하는 당사자로 프레이밍하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해방이라 부르며 미사일을 쏘던 장면이 겹쳐집니다. 말은 풍성해지고 진실은 참호 속으로 숨어버리곤 하니까요. 외교 서한과 병행해 인민일보와 글로벌타임스 같은 중국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일본 군국주의의 경종이며 전후 질서를 훼손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경고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소환해 일본을 가해자, 중국을 피해자의 자리로 다시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카이치를 신 군국주의 이미지와 결합시키면 베이징은 전후 질서를 지키는 도덕적 당사자라는 외피를 스스로 걸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 과거 일본의 점령을 겪었던 나라들, 이 강해지는 도쿄를 경계하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지요. 역사를 호출해 현재를 통치하는 방식, 러시아가 나치 청산을 외치며 민가를 타격할 때와 닮았습니다. 구호는 과거를 가리키지만 파편은 오늘을 찌릅니다. 이 일련의 행동은 대만 문제에서 선을 넘으면 국제 여론의 법정으로 끌고 나가 위법 딱지를 붙이겠다는 베이징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동맹을 제어할 책임을 지게 만들려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쿄만 겨냥한 엄포가 아니라 한국, 필리핀, 유럽, 나토 등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카이치식으로 대만을 거론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특별 군사 작전의 교훈처럼 말 한마디의 가격은 늘 민간인이 치르곤 합니다. 중국의 사설들은 워싱턴을 겨냥해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회기를 중국과 함께 막을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도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선전의 층위에서는 미중이 함께 일본 파시즘을 꺾었다는 기억을 상기시키고 전략의 층위에서는 책임의 공을 미국으로 넘깁니다. 일본이 선을 넘으면 동맹을 제어하지 못한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식입니다. 반면 다카이치는 나토와 유럽과의 연계를 밀어붙이며 유럽 안보와 인도 태평양 안보는 불가분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불안정의 요인은 일본, 질서의 수호자는 중국이라는 서사, 미국과 유럽은 일본이 도를 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경고 말입니다. 즉, 중국은 동맹들의 눈에 일본이 더 위험해 보이도록 만들려는 것이지 단순한 양자 대결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누가 방에 어른인가를 두고 이야기가 뒤집히곤 합니다. 하지만 포연은 어른의 품격을 가려내지 못하죠. 지금 중국 경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의 급증, 게다가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중동 등에서 중국 시민이 공격당한 사건이 이어지며 국내 여론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과의 설전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효과를 냅니다. 교육과 매체를 통해 깊이 각인된 반일 정서를 쉽게 활성화하고
실업, 집값, 생계비 대신 조국, 대만, 전후 질서 수호라는 구호로 감정을 재배치합니다. 중국은 다카이치를 편리한 악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즉 중국을 위협하는 호전적 여성 지도자라는 설정입니다. 신화사나 글로벌 타임스의 문장이 유난히 거칠어진 것도 대중 감정을 부풀려 민족주의를 고양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 갱신되는 승전 보도가 국내 소비용이라는 걸 모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 바뀌지만 빈관은 말이 없지요. 우리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뒷심을 과시하면 일본을 공영에 몰 수 있다고 믿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최근 오키나와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면 세계는 티베트, 홍콩, 신장 문제를 되묻기 쉽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명나라 만 644년과 청나라 만 820년 무렵 두 시대의 중국 국경 지도를 보시지요. 중국 역사를 다시 살피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동아시아의 수많은 민족 중 하나였던 한족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되었는가? 반대로 비한족 다수는 어떻게 한족 주도의 국가 체제 아래 소수자로 배치되었는가? 이는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영토 확장, 대규모 이주, 문화 동화, 그리고 행정교육 체계를 동원해 다른 집단을 서서히 흡수한 결과입니다. 흔히 한화 과정이라 부릅니다. 역사는 때로 점 하나, 획 하나씩 늘려 쓰는 지도교정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나라 시기 한족의 핵심 거주지는 황하유역이었습니다. 남쪽은 백월, 서쪽은 유목 공동체, 북쪽은 흉노와 몽골이 자리했습니다. 한 당 속명으로 이어지는 동안 한족은 전쟁과 교역, 이주를 병행하며 남쪽과 중간지대로 퍼져갔고 많은 집단을 상한 변방으로 밀어내거나 한족 공동체로 흡수했습니다. 당대에 이르면 중원에서 한족이 절대 다수가 되었고 원몽골, 청만주 같은 비한족 왕조조차 한자, 유교, 과거제라는 한문화의 틀 안으로 빨려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몽골 만주의 군주지만 아래의 행정지식인 체계는 분명한 한문화의 빛깔을 띄었습니다. 결국 원과 청도웰의 제국이 아니라 중화의 일부로 서사에 편입되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흡수하라. 제국의 문장은 늘 점잖지만 주변부의 기억은 그러하지 않지요. 한족의 힘은 인구의 규모와 유교 문자 시험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골격에 있었습니다. 국가는 장려와 강제를 오가며 타민족을 흡수했고 출세를 원하면 한자를 익히고 경전을 공부하며 다수의 언어를 말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많은 비한족이 스스로를 중국인 한족으로 정체화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서며 이 전략은 민족 단결과 다민족 국가라는 현대적 언어로 재포장됩니다. 신장, 내몽골, 티베트 동북은 자치구의 간판을 달았지만 50년대부터 개간 농장 공업화의 기치 아래 내지의 한족 이주가 장려되면서 도시는 한족 다수가 되고 당정의 요직도 한족이 장악했습니다. 토착 민족은 자기 터전에서조차 점차 약자가 되었습니다. 자치라는 단어는 언제나 아름답지만 별표가 붙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넓게 보면 오늘의 중국은 두 겹의 산물입니다. 아래로는 2000년의 한화, 위로는 다민족 국가 담론으로 제국의 유산을 합법화하는 현대 국가 프로젝트. 이 지점에서 국경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현대 중국 지도와 명만 644년, 청만 820년의 지도를 나란히 놓으면 오늘의 경계는 명이라기보다 청의 축소판에 가깝습니다. 명은 황에서 양쯔강으로 이어지는 전통 중원을 중심으로 광시, 윈난까지 뻗었지만 티베트, 신장, 내몽골에 대한 직접적이고 촘촘한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외연과의 관계는 조공 중심의 느슨한 연계였고 북방 국경은 만리장성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청은 정복 외교본부 체제를 결합해 티베트를 관할하고 몽골의 칸국을 굴복시키고 신장의 세력을 제압해 서쪽 파미르까지 뻗었으며 정씨 정권을 꺾은 뒤 대만까지 관리망에 넣었습니다. 19세기 초 청은 중화 역사상 최대 영토를 가진 제국이 되었습니다. 제국이 근력운동을 하면 지도는 빠르게 커지고 가장자리의 언어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청이 무너지자 중화민국은 청의 영토 전부를 계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1912년 임시헌법과 뒤이은 문건은 18 내지 성과, 티베트,
몽골 신장을 신성 불가분의 영토로 또렷이 규정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도 현대민족국가의 합리적인 경계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 대신 영유권을 대부분 승계했고 전쟁과 소련 및 주변 국가의 조약에 따라 일부만 조정했습니다. 요컨대 오늘의 중국 국경은 청제국의 유산에 크게 기대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등기는 보관에는 용이하지만 정당성까지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키나와를 다시 꺼내는 건 양날의 검이 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류큐 왕국의 조공 역사를 소환하며 일본의 오키나와 병합은 역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시사하는 순간 과거의 번속 문화, 영양천조 번속 구조를 근거로 현재의 주권이 미결일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가 열립니다. 그 논리를 받아들이면 질문은 곧장 중국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티베트는 한동안 별도의 정치적 실체로 기능했고 신장은 내아시아의 단절적 역사와 다수의 왕조를 거쳤으며 몽골은 내몽골과 외몽골의 분기점을 가졌습니다. 청이 정복했으니 오늘도 불가분이라는 명제는 과연 자명한가?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닮았는가? 100m만 보며 달리다 보면 뒷차의 하이빔도 언젠가 정면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류큐의 조공사와 제국의 배치를 근거로 오키나와의 현재를 묻는다면 왜 티베트, 신장, 내몽골, 홍콩을 같은 잣대로 묻지 못하느냐는 반문이 가능해집니다. 중국이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과거를 소환하는 순간 스스로가 의지하는 역사 논리도 함께 드러나는 셈입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말 몇 마디로 국경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전, 법리전, 여론전에서 언어는 고유의 힘을 가집니다. 중국이 일본을 군국주의 부활, 전후 질서 파괴로 고발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으로 도쿄를 고립시키려 한다면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50년대 티베트 진입, 홍콩의 압박, 신장의 수용소, 비한족 공동체에 자기결정 억압을 상기시키는 역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논쟁이 멀리 간다면 질문은 커집니다. 왜 오늘의 중국 국경은 명보다 청을 닮았는가? 정복으로 커진 다민족 제국의 경계를 현대의 민족국가의 신성불가침의 표준으로 둘 수 있는가? 그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위험한 판을 여는 중입니다. 역사를 무기화해 일본을 압박할수록 스스로의 서사에 난 균열도 커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역사는 늘 소환되지만 포탄은 과거가 아니라 내일 아침을 부숩니다. 그래서 선전은 길어지고 장례는 조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각도에서 중국의 법리적 역공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일 대치의 서막일 뿐입니다. 중국은 경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했고 도쿄는 손실을 입었지만 방역에 몸을 풀고 있습니다. 12월 2일 아침 니케이 아시아는 혼다가 2년 넘는 협상 끝에 중국 내 사업을 재편한다고 전했습니다. 합작사 지분 재매입, 내연기관 설비의 대폭 감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 전환 등 혼다모터의 전면 재구성이 2025년 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경제 신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장 굴뚝의 연기는 줄어도 파급은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에너지 지형을 뒤흔들었듯 기업의 방향 전환은 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꿉니다. 이것은 혼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 걸음씩 중국에서 발을 빼는 동안 중국 경제는 내수 둔화 내전 내이잔에 가까운 가격 경쟁지 정학 리스크 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재균형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사실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4분의 1세기 넘게 혼다는 중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고 그래서 이번 선회가 베이징에 더 아프게 박힙니다. 1998년 둥펑 혼다, 이어 GAC 혼다로 중국에 진출한 혼다는 외자 자동차 산업의 핵심 투자자였습니다. 고효율 내연기관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스템까지 기술을 들여왔고 일본식 조립 표준은 중국 공장을 단순 조립해서 스마트 제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는 로컬 업체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혼다가 없었다면 비아디 창안지리의 학습 곡선은 지금만큼 가파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한, 충칭, 광저우 등지에서 직접 고용 수십만 명, 간접 고용 수십만 명이 만들어졌고 합작사를 통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도 막대했습니다. 중국 생산 혼다는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되어 자동차 수출의 한 축을 담당했고 혼다가 이끈 하이브리드 전기차 공급망은 중국 부품 업체를 글로벌 공급자로 탈바꿈시키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손님이자 스승이던 파트너, 이제 손님은 덜 사고 스승은 덜 가르칩니다. 전쟁의 탄두처럼 추세도 중력을 탑니다. 그런데 왜 혼다는 물러서나 혼다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남아와 인도에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의 판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에 혼다의 중국 판매는 대략 30% 줄었고 소비자는 로컬 전기차로 이동했습니다. 비아디는 연간 수백만 대를 팔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니오 샤오펑 리오토는 고급 전기차 시장을 키웠습니다. 중국의 정책도 번개처럼 바뀝니다. 230-2030 전기차 절반 목표 로컬 편향의 보조금, 미국, 유럽의 관세 리스크, 중국발 완성차 수출은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기장 규칙이 중간에 바뀌면 원정팀의 체력은 배로 듭니다. 가깝게는 대만 오키나와 센카쿠 문제로 중일 긴장이 높아지며 중국 내 일본 투자도 10년 전만큼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트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대중 직접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혼다는 베트남 하남에 2.50억 달러 규모 신공장과 인도의 전기차 허브로 생산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성공하면 도요타 닛산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균형은 퇴각이 아닙니다. 의미는 큽니다. 혼다는 중국 내 내연기관 설비를 2026년까지 대략 20% 줄이고 전기차 생산은 연간 24만 대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며 중국 파트너의 지분을 사들여 자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생존하되 중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일본 기업의 선택입니다. 시장은 남기고 리스크는 던집니다. 남아 싸우되 칼자루는 스스로 쥐겠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처럼 가벼워질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중국에는 뼈아픈 소식입니다. 2025-2026년 성장률은 4%대 중반에 머물고 부동산 위기는 길어지며 소비 심리는 약하고 전기차 수출은 미국, 유럽의 관세 장벽을 만납니다. 혼다의 재편은 투자 환경의 또 하나의 경고등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한때 반짝이던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공정 경쟁의 결핍과 일본 자본의 순차 이탈, 부품사 연쇄 이동을 우려합니다. 베이징이 세제 인센티브로 외자를 붙잡는 사이 혼다는 의존 축소라는 어쩌면 가장 품위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구조와 리스크가 바뀌지 않으면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줬던 투자자들을 계속 잃을 것이라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전쟁이 가르쳐준 것 하나, 보급이 끊기면 전선은 무너집니다. 경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일 관계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강해질수록 더 과감해지고 법리 전면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경제 전면에서는 한때의 스승을 몰아내려 합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긴 겨울이 오면 버틸 수 있다던 누군가의 낙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탄약, 부품, 신뢰의 문제이고 이 셋은 말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일본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듯하지만 행동은 자신감보다 초조와 과열에 가깝습니다. 역사 법리 선전으로 일본을 몰아칠수록 역설적으로 스스로의 불안을 노출합니다. 일본의 안보 에너지 방산 강화, 일본 기업의 투자 재편,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온 자본 기술 시장 효과의 이탈 위험 말입니다. 설전에는 마이크가 필요하지만 성장에는 조용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참호의 메아리는 박수로 들릴지 몰라도 경제는 환호보다 숫자를 믿습니다. 요컨대 중국은 일본을 멀리 밀어내면서 동시에 자기 입지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강하고 더 신중하고 더 냉정한 자립의 주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 환경이 흔들리는 와중에 대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중일 관계에서 가장 큰 모험입니다. 여기까지 세계정세해부의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